오늘 제3강입니다. 단원을 쓰시면 4-2단원, 4-2단원 상태 변화와 여러 에너지 중에 첫 번째 단원,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 4-2의 공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앞서 193페이지 봅시다. 193페이지. 언다, 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그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챙겨야 하는 청렴결백한 개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은요. 일단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태 변화를 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요거 한번 같이 구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개념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갑시다. 193페이지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자,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은 온도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얼음에서 열을 가해주면 녹아서 물이 되고요. 물에서 열을 가해주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죠. 또 수증기였던 기체의 열을 빼앗아서 차갑게 만들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죠. 우리 안경에 물방울 맺히듯이 또 유리창이나 자동차의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물방울을 더 빼앗아서 또 차갑게 만들면 얼어버리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듣습니다. 물의 세 가지 상태, 물은 고체 상태인 얼음, 그리고 액체 상태인 물이죠. 액체 상태인 물, 기체 상태인 수증기라고 하죠. 가습기에서 나오는 뿌연, 허연, 김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물방울이에요. 이미 액체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왔다가 눈에 안 보여야 돼. 수증기는 나왔다가 이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서 다시 물방울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허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수증기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상태로 변할 수도 있다. 겨울날 강물이 온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인 얼음이 된 거고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였다가 기체인 수증기로 변한 것이죠. 증발과 끓음, 물의 표면에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이렇게 변할 때는요, 열을 가해줘야만 가능한 거죠. 열 플러스. 열을 가해줬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고요. 증발, 자연 증발, 햇빛에 의한 자연 증발. 물의 표면과 물 표면에서만 이것이 일어나는데, 물의 표면과 물속 모두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상태는 것은 강제로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단순한 증발이라면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현상 모두 다 기화 현상이라고 하는, 기화. 다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빠른 기화 현상으로서 끓음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끓음, boiling. 끓음이라고 따로 부르죠. 끓음. 이건 자연스러운 증발, evaporation. 이 두 개를 합쳐서 기화 현상이라고 하죠. 응결입니다.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이나 물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액화라고 하죠. 액체화 된다면 액화인데, 또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결.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 이슬, 기체였던 수증기가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여러분 잎사귀나 이런 데 아침에 새벽녘에 차가운 잎사귀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현상. 이걸 응결이라고 하죠. 응결. 자,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부피는 변합니다. 물이 더 뚱뚱해지죠. 얼음의 육각형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더 뚱뚱해집니다.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하지만 무게는 똑같습니다.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의 변화, 부피 변화. 물이 얼 때는 부피가 늘어나고 얼음이 녹을 때는 부피가 줄어들죠. 얼음에서 물로 다시 변할 때는 다시 부피가 줄어들죠. 얼음 틀에 물을 넣어 얼리면 표면이 볼록해지는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으면 다시 쪼그라들죠. 자, 그 다음에 무게 변화입니다. 물이 얼거나 녹을 때 무게는 똑같습니다. 음료수의 얼음이 모두 녹아도 음료수의 무게는 변하는 게 없죠.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로 갑시다.
194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런 개념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서요. 바로 오늘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공부는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여기 제가 양초 가지고 왔습니다. 안쪽에다가 고체 양초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지금 얘는 핫플레이트 우리 가열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이 고체 양초를 가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체 양초 당연히 가열해 준다면 액체 양초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우리 자습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196페이지 보시면 이건 반대죠. 우리가 양초를 녹여서 액체로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녹인 양초물, 밀랍을 거꾸로 굳히는 과정이 우리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 녹은 밀랍을 이렇게 거꾸로 굳게 하는 거예요. 고체로. 그러니까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녹은 밀랍을 고체로 굳힌 후에 다시 고체 밀랍을 만들어 다시 녹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액체로 만들었을 때도. 그랬을 때 무게 변화에 대한 실험이 여기 비슷하게 좀 반대이긴 합니다. 우리는 액체를 고체로 굳히는 거고 여기 EBS는 고체인 양초를 녹여서 양초인 액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가 좀 그나마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의 질문은요. 그러면 고체 양초가 액체 양초가 될 때 이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물질의 고유의 양, 그것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언뜻 생각해보면 고체가 액체가 되면 뭔가 질량이 증가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습서에 있는 이 개념 연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모든 개념을 한번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주변의 물질은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물질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을 상태 변화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시원한 아이스티를 같이 마시고 시작할까요? 아이스티 가루를 잘 녹이기 위해 먼저 물을 끓일게요. 물이 끓고 있네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해요.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해요. 입자는 어떨까요? 입자가 더 불규칙하게 배열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네요. 아이스티 가루를 뜨거운 물에 녹였으니 이제 마셔볼까요? 잠깐! 시원하게 먹기 위해 얼음을 좀 넣어보죠. 물을 냉동실에 넣어두면 이렇게 얼어서 얼음으로 상태가 변해요.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해요. 물질이 응고할 때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아이스티에 얼음을 넣고 시원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볼까요? 얼음이 녹고 있네요.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해요. 이때 입자는 불규칙하게 배열되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남은 얼음은 녹지 않게 냉동실에 다시 넣어둘게요. 냉동실을 열어보니 냉동실 벽에 하얀 성에가 껴있네요. 성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냉동실 벽에 얼어붙어서 생긴 얼음덩이예요.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해요. 반대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현상 또한 승화라고 한답니다. 입자의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도 잘 확인했나요?
자, 이제 얼음이 녹아서 시원해진 아이스티를 마셔볼까요? 그런데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공기 중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컵에 닿아서 물방울로 변한 것인데요.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해요. 입자가 덜 불규칙하게 배열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제는 진짜로 아이스티를 마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의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도 커지거나 작아져요. 하지만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운동을 해서 멋진 복근이 생겨도 너무 잘 먹어서 뱃살이 나와도 내가 나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보려면요. 우리는요,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물질은요,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체입니다. 액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체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이것과 똑같은 그림이 우리는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죠.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에 대한 명칭들이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했던 것은요, 더 이상 우리 물질 떠올리지 말고 입자의 배열을 떠올립시다. 고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운동은 할 건데 이동은 안 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액체는요? 네, 입자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상태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입자들이 완전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입자의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게 바뀌었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바로 기체입니다. 즉, 물질은요, 바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입자의 배열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고체일 때는 규칙적으로, 액체일 때는 약간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간들이 좀 있죠. 그리고 기체일 때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이거 다. 근데 이러한 물질이요, 하나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래요.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온도와 혹은 압력에 따라서 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상태가 변화한 거죠. 상태 변화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쭉 가봅시다. 이제 195페이지로 가보세요. 물질 상태 변화. 물질 자체의 온도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생기는 물질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기도 하고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이름들을 익숙하게 정리하고 이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체가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가 되려면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체의 입자 배열 규칙적,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 근데 액체 상태는요, 이제 입자들이 이동도 해야 되고 조금 불규칙한 배열, 입자의 운동이 고체보다는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열해준다 라고 한다면 에너지 준 거죠. 그럴 때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녹는다 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녹아서 풀어질 해자를 쓰는 거예요. 녹을 융자에 풀어질 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녹아서 풀어집니다. 융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해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버터가 녹거나 얼음이 녹는 것이 바로 융해죠. 그때 열을 가해야 규칙적인 그러한 입자배열이, 분자배열이 약간 물기식하게 되려면 열을 가해서, 힘을 가해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열을 가해서 녹이는 현상, 이걸 우리는 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융해. 다시 또 앞쪽으로 또 가서요. 이 표에도 나와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융해라고 하고요. 그런 현상은 융해라고 하고, 버터가 녹거나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되거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 다 융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이제 우리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융해가 되는 경우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바로 융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융해 현상. 이거는 간단하게 melting, 녹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융해 현상. 녹는 것, 융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액체 상태였다가 에너지를 더 받으면 입자들이 에너지 생겼으니까 훨씬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는 그 사이에서는요, 기체화 됩니다. 줄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화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체화되는 현상, 기화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는 건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체로, 그걸 기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증발이 영어로 evaporation이었잖아요. 이 vapor가 수증기거든요. 이게 vapor. 그래서 evaporation이거든요. evaporation 증발이고요. vapor가 수증기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수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증기를 만드는 현상이 바로 기화 현상이잖아요. vapor vaporization, 그죠? vaporization, 이게 기화예요. vaporization, 기화. 자, 그 다음에 뭐 빨래가 마르는 현상, 젖은 액체가 수증기한테 날아가면서 마르죠. 여기서 이탈하면서 여기 마르게 되는 거죠. 기화 현상. 찌개를 계속 끓이면 국물이 계속 기화돼서 날아가면서 냄새와 함께 날아가면서 이제 국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요, 선풍기 바람에 이러면 땀이 마르는 땀이 액체죠. 증발하면 기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간혹 어떤 물질,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갔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다 주문하면 마지막에 꼭 우리한테 뭐 물어보냐면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때는 드라이 아이스를 충분히 넣어주거든요. 그때 이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면 분명히 고체 상태, 근데 우리가 집에 도착해 보면 그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작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고체 상태인데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 상태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승화입니다. 만약에 구분하고 싶다면 고체에서 기체가 된 것이죠. 고기승화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승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 고체에서 액체, 기체가 있다면 여기서 바로 기체 넘어가는 형태. 그걸 고체, 기체 승화, 고기 승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는 현상이죠. 한겨울에 이제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면 눈사람이 녹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증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체로 됐어요. 돼버려서 증발되기도 하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된다는 건 너무 유명하고요. 고체인 CO2죠. 이산화탄소를 압축한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O2를 압축한 얼음은 특히 승화가 잘 드라이 아이스는, 그러니까 오죽하 이름이 드라이 아이스겠어요. 일반 얼음처럼 녹아서 우리 주변을 흥건하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없이 드라이한 상태로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니까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 눈사람 같은 경우도요, 이 주변이 몹시 차갑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 왠지 건조하잖아요. 이게 주변이
건조하고 그 기온이 낮을 경우에 응달에 있게 되면요. 이 눈사람 표면에 있는 그 눈의 물방울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얼음 덩어리죠. 여기 지금 눈이 얼음이니까. 이 고체잖아요, 고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눈사람이 녹지 않고 기체로 그냥 바로 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증기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변이 건조하고 얘가 훨씬 습하면 얘가 더 압력이 세요. 주변인 여기 물방울이 별로 없이 건조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건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얼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습도가 많잖아요. 이쪽은 얘가 더 빨리 얘가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수증기 압이 세집니다.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 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려는 여기 주변에 만약에 습하면 습도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려는 것보다 얘 밖으로 나가려는 압이 더 센 거죠. 이 자체가. 주변이 워낙 건조하니까 물방울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습하잖아 이쪽 눈사람은. 그래서 나가려는 압이 세다 보니까 얘가 바로 곧바로 그냥 녹아서 액체가 되지 않고 이 얼음 고체가요 곧바로 기체가 됩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여기 바람도 막 불잖아. 바람이 막 불고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체가 녹아서 물이 될 틈도 없이 건조하다는 얘기는 뭐야? 금방 또 이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녹은 눈이 액체가 되는데 그럴 틈도 없어. 너무 건조하니까 곧바로 그냥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바꿔버려요. 녹이려면 주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그 습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녹을 틈도 없이 바로 그냥 기체로 증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사람도 응달에다 오랫동안 놔두면은 바람도 좀 불고 건조한 곳에 오랫동안 놔두면 액체 없이 녹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기체가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드라이 아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얼음은 0도씨입니다. 이 얼음이 이렇게 있을 때 큐브 아이스가 있잖아요. 0도씨 정도씨. 근데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는 마이너스 78도인가 뭐 그렇습니다.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존할 때 쓰기가 좋죠. 78.5도군요. 마이너스 78.5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낙 차갑고요. 얼음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 드라이 아이스는 녹으면서 물이 흥건히 고여서 아이스크림을 녹이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만 줄어든 크기만, 드라이 아이스는 크기만. 그러니까 이 보존지로서 쓰기가 아주 좋죠. 얘는. 뭐 포장지를 다 적신다든가 그러지 않으니까요. 얼음보다 훨씬 작았고 그리고 다 증발돼 버려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포장지나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상하게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 보존제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 아이스가.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 경우가 승화에 해당하는 경우죠. 정확히 말하면 고체 기체로 바뀌는 고기 승화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는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 얻으면 액체 상태 되었습니다. 에너지 더 얻으면 기체 상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에너지를 뺏기면요.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 뺏기면 액체가 되겠죠. 기체와 액체 사이에는 뭐뭐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액화 현상이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에너지를 뺏기면이죠. 이 경우는. 기체였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닿으면서 순간 열을 뺏겨서 물방울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 현상이나 새벽의 안개. 기체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그 아침에 찬 공기랑 만나면서 물방울로 변해서 뿌옇게 안개가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밖에 공기 중에 있는 차가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수증기들이 차가운 안경테에 닿으면서 안경테에 열을 뺏기면 순간적으로 기체가 액체가 돼버리는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돼버리는 그런 현상 같은 게 대표적인 액화 현상이죠. 에너지 더 뺏기면 액체가 고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응집해서 고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응고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형태, 즉 물이 얼어버린 형태를 응고라고 하죠. 강물이 얼은 거가 그건 대표적인 응고 현상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있었네요. 이쪽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응고 물질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흘러내리던 액체 촛농이 굳게 되는 것도 일종의 응고 현상이고요. 고깃국의 기름이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설거지 안 하고 냄비를 방치해놓으면 굳죠. 그게 마치. 여러분 그 고기 기름 같은 거 고기 구워 먹고 나는 기름들 모아놓으면 이게 굳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물질들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도 승화라고 얘기하는데 구분해주고 싶다면 기체에서 고체가 되고 있는 거죠. 기고승화입니다. 라고 구분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체에서 이번엔 고체로의 승화를 기고승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기체에서는요, 액체를 거쳐서 녹아서 다시 얼음으로 이렇게 얼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걸 건너뛴다고요. 기체에서 그냥 고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 나뭇잎이 주변에 이게 수증기들이 눈에 보이는 수증기가 있잖아요. 수증기면 기체예요, 기체. 이 상태에서 그냥 곧바로 그냥 나뭇잎 닿으면서 얼어버려서 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음이니까 저건 고체잖아요. 그래서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돼버린 겁니다. 중간에 녹는 과정 없이. 냉동실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냉장고 이렇게 조금 불량이 되면 그 안에 얼음벽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성에가 낀다 그러는데 그걸, 얼음벽.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예. 밖에나 아니면 냉장고 안에 존재하는 그런 기체 물방울들이, 수증기들이 곧바로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고 닫다 보면 아무래도 밖에 그 실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들, 기체 수증기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냉장고 표면에 닿으면서 물로 될 틈도 없이 그냥 기체 수증기가 곧바로 얼음으로 바뀌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허옇게 얼음들이 끼게 되는 것이죠. 액체가 정말 생략된 채로. 냉장고 밖에 공기가 그 속에 이제 수증기가 들어있겠죠? 바로 들어가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기체가 고체가 돼버리는 거죠. 고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기고승화고요. 밑 앞에서도 실상에서 그런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기체가 차가운 유청에 닿아서 곧바로 성에가 껴서 얼어버리는 겨울에 얼음이 돼버리는 물방울이 아니라 그냥 얼음 살얼음이 차가운 유청에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에가 낀다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기고승화죠. 승화 중에서도 이것도 승화죠. 어찌됐든 먼저 중요한 것은요. 물질은 어느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도 가열해줍니다, 냉각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상태들이 변하는 걸 봤는데요. 그럼 압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체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멀죠. 따라서 여기에 압력,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면은 액체 상태가 될 것이고 더 가까워져서 규칙적으로 배열한다면 고체 상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온도와 압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되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압력에 대한 것은 사실상 크게 다루지 않고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여러분 195페이지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온도를 가해서 온도를 뺏으면 온도를 가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액화, 기화, 용해, 응고, 고기승화, 기고승화. 자, 왔죠. 압력을 가해도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체인 CO2를 압력을 가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된다고 아까 여기서 배웠죠. 이산화탄소를 압축해서 그래서 이 압력을 가했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압력을 가했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이
드라이아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어봤는데 왜 우리가 LPG 가스라고 들어봤죠? LPG 가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액화가 된 리퀴드가 된 천연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만든 거. 여러분 부탄가스 있잖아요. 토치 넣고 칙 할 때 뭐 순간적으로 손에 대보면 되게 차가운 게 엄청나게 차갑게 약간 축축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공기와 만나면 금방 이제 이것이 다시 기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산소를 이렇게 압축해버리면 이게 액체 산소가 되는데, 물론 이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압축하는 이유는 부피도 작아지고 관리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놓는 게. 환자들한테 왜 산소통 녹색 큰 거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통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것이 또 기화돼서 산소로 바뀝니다. 그 통 안에서는 액체지만. 자, 우리가 이제 액체 질소나 액화 산소를 마치 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은 아니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약간 조금 흐르는 기체라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 영하 196도로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해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초저온 물질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런 액체 질소를 손에 부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기화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칠 일이 없죠. 그럼 바르게 이해되었는지 우리 예시를 보면서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증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아,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바로 기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화에 해당이 될 건데, 이분 앞에 거 초등학교 거 복습하면서 했던 거죠. 기화 현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증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직접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밑에 물에 있는 속까지 한꺼번에 다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 끓음 현상, 보일링 현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화 현상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미. 끓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라면 먹고 싶어서 물 끓이면 그것도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 끓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화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럼 같은 기화인데 증발과 끓음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 증발의 경우에는요 액체의 표면에서만 액체 입자가 기체 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신다면, 끓음의 경우에는요 이 안쪽에서도, 물질 안쪽에서도 기체 상태가 되는 거, 이 기체 입자가 날아가는 거,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끓음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은요 그냥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끓는다 라고 하면 보글보글 거리는 현상, 안에 있는 것까지 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증발은 상온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상온에서도 일어나지만, 끓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정한 에너지를 주어야 특정한 온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둘 다 기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발과 끓음은 둘 다 기화의 한 가지 현상들이다. 증발, 끓음, 대표적인 기화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절대로 암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거다, 이런 목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거든요. 입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물질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전에 빠진 것들이 한번 쭉 체크해봅시다. 먼저 앞에 페이지부터요. 일반적인 내용들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봤죠. 생활 속에서 경험한 물질 상태 변화 현상의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케이크에 꽂은 초가 녹아서, 고체가 녹아서 액체 촌농이 되는 현상. 촌농이 다시 굳어지면 또 다시 고체가 되는 현상이죠. 자, 그 외에도 뭐, 음료를 냉동실에서 얼려보기도 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응고가 되는 거였습니다. 초콜릿이 녹는다, 융해가 되는 거죠, 융해. 어떤 현상들을 경험해보자. 포인트 체크. 땀이 증발하는 현상은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액체에서 물방울에서 기체, 수증기로 기화되는 현상 맞죠?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지는 현상은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녹지 않고 바로 그냥 기체로 증발되어 버리는 형상인데 그걸 승화라고 해요. 승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그 다음 페이지. 수증기와 김은 모두 기체가 여러 번 했던 거죠.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뭐 전기 다리미, 스팀 다리미라든가 아니면 가습기에서 보면 일단 수증기로 나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수증기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차가운 공기랑 만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수증기가 기체가 열을 뺏기면서 다시 액체, 이건 액체입니다. 액체, 김은 액체.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얘는 기체고요. 그러니까 가습기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액체가 되겠습니다. 액체화돼서 이건 액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액화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기체, 물방울로 김이 서리면 그것은 액체입니다. 액화된 액체예요. 양초의 상태 변화. 양초가 연소, 즉 탈 때예요. 고체 상태의 양초가 녹아서 융해돼서 액체 상태인 촌농이 되고 촌농은 다시 촌농이 심지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 액체인 촌농이 기화되면서 공중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올라가지 않은 촌농들은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다시 액체였던 촌농은 고체인 초로 응고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화가 일어나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 했었죠, 이거. 고체인 양초는 녹아서 액체인 촌농이 되고 액체가 일부가 여기 심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기화돼 날아가 버린다, 기체로. 그리고 여기 올라가지 못한 촌농들은 흘러내려서 다시 고체로 굳어버린다는 거죠. 입자를 기준으로 고체와 액체, 기체 상태 변화를 설명할 것인데요. 그것은 이 부분이었죠. 여기 198페이지. 자, 먼저 무조건 우리는 입자의 관점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고체 상태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이 액체가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멀어지기는 했지만 기체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상태입니다. 입자들이 조금 불규칙해졌어요. 근데 기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입자가 완전 불규칙해지고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상태 변화의 명칭까지 모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정리했네요. 변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입자 배열이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죠. 상태 변화하는데 당연히 입자 배열이 변하는 거예요. 물질 상태가 변하면 입자가 배열이 당연히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자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의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부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입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태 변화 시에 입자의 배열과 그 물질의 부피는 변화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질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많이 변했다면 그 물질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일부가 좀 소실된 겁니다. 일부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무게는. 다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입자의 거리가 변함으로 부피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체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혹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체가 될 때는 대체로 부피가 커질 거고요.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당연히 부피가 커질 거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부피가 커지겠죠. 바로 건너뛸 때도 이렇게 점프할 때도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융해라는 건 녹는 거예요. 이 과정이죠.
융의 이 과정이죠. 그 다음에 기화죠. 액체에서 기체되는 기화 과정이죠. 그리고 고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점프해서 승화되는 거죠. 승화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융의 기화, 그 다음에 승화, 고기승화죠. 고기승화, 고체에서 기체가 되니까 고기승화일 경우는 대체로 부피가 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반대의 경우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혹은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체가 될 때는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오는 과정에서는 또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응고입니다. 응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기체에서 액화되는 경우. 아까 액화질소, 액화산소 얘기했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다이렉트로 기고승화라죠. 기고승화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따든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경우죠. 부피가 작아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죠? 그림 보시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내가 경험했던 거랑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음날 학교에 체육대회 있습니다. 완전 신나죠. 그래서 차가운 물 먹으려고 페트병에다 물 담아서 이거 얼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페트병 딱 꺼내면 페트병, 그럼 물, 액체였고 얼립니다. 고체로 만든 거니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감소해야 된다고요. 페트병이 홀쭉해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액체가 고체가 됐는데 페트병이 빵빵해졌어요. 부피가 늘었는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하필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거의 대부분은 이 내용이 맞는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물이 대표적인 예외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예외라서 물만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의 경우에 여러분 보면 그냥 어렵지 않고 이게 그냥 물을 나타내는 입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고체가 되면, 즉 우리가 얼리게 된다면요. 얘는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의 경우에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가 일어날 때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나 얘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예외였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액체인 물이 고체인 얼음이 될 때는 오히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예외니까 조심하라 했고, 그건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육각형 구조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부피가 커진다, 얼음이 되면.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건. 그 외에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할 것들이 있나 봅시다. 자, 부피가 커지는 경우라고 했는데,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 고체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기체가 될 때 고기승화, 이럴 때 우리가 부피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이 얼 때 부피 변화에서 아까 그 얘기 나오죠. 물은 조심하자. 오히려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 과정에서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그 구멍을 똑같이 파서 거기다 묻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보다 이 액체인 쇳물은 고체가 이렇게 되면 부피가 좀 더 작아지죠. 그렇죠? 작아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쇳물을 붓는 구멍을 조금 크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요만하다면, 요만한 못이 필요해. 그러면 실제 바위에 버프집에 구멍을 뚫는데 여기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래서 굳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푸집은 조금 크게 만든다. 그래서 액체 쇳물이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조금 여유 있게 크게 만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얼음 현상이 더 커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위를 짜갤 때 물을 갖다 붓고 구멍을 뚫어서 그걸 이제 추운 날씨가 되면 그게 얼면서 부피가 부풀어 오르면서 바위를 짜게는 힘으로 또 역이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가세요. 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액체 양초 가지고 왔습니다. 액체 양초, 여기 지금 질량을 측정했는데 우리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요 안에 입자가요 5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밀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즘은 이제 밀랍을 안 쓰고 뭘 써요? 파라핀을 쓰죠. 그래서 그 석유의 부산물인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파라핀을 이용해서 양초를 만드는데 과거에 양초는 밀랍을 넣고 만들죠. 밀랍은 이제 천연 파라핀이죠. 그러니까 그 벌집을 계속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남은 걸 굳힌 게 밀랍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석유 부산물인 파라핀을 사용합니다만 양초에다가. 그러면 결국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 입자 하나의 양을 재서 더한 것이 측정이 된 거죠. 액체를요 굳혔습니다. 그러면 고체 양초 되겠죠? 바로 응고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도 요 안에 입자 5개 있었으면요 여기 안에도 당연히 입자 5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 액체에서 고체가 됐으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겠죠. 하지만 입자는 그대로 5개 오는 거예요. 입자 하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의 종류도 안 변할 거예요. 입자의 숫자도 안 변할 겁니다. 그럼 5개 있는 거 하나 측정해서 더한다면 당연히 그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유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질량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상태 변화할 때 입자의 종류, 수, 입자의 크기 이런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자 하나와 관련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밀랍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밀랍은 응고된다는 게 뭐예요? 액체 밀랍에서 고체로 응고될 때는요. 부피는 작아집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작아지죠. 녹은 밀랍이 응고할 때 입자사의 거리가 고체가 되면 가깝잖아요. 우리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의 핵심 포인트들이었을 텐데 이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보시면 밀랍이 녹은 상태고 여기는 밀랍이 굳은 고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는 응고된 상태죠. 응고. 그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가열을 하면 다시 이게 융해가 되겠죠. 융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개수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는 변해요. 거리는 변하니까 사이의 거리는 변해요. 부피도 변하는 겁니다. 질량은 일정한 반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앞에 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보시면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 고기승화죠. 현상에서 질량과 부피 변화를 측정할 건데 일단 드라이아이스를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나이트릴 장갑 있죠. 병원에 의료용으로 쓰는 장갑 안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밀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화가 돼서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 질량은 그대로가 됩니다. 질량은 그대로가 되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승화, 고기승화, 고체가 기체가 될지 고기승화를 해도 드라이아이스를 이루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입자 그대로, 개수 그대로, 종류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피는 변하죠. 부피는 변하죠. 부피가 커지겠죠. 그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실제 실험을 그림으로 좀 나타낸 것이고요. 예.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고기승화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 197페이지 마무리합시다. 드라이아이스에서 조각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몇 분을 관찰했다. 비닐봉지의 부피는 어떻게 변하면 부피는 커지겠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고체였던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서 고기 승화하면서 입자 사이의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이 표는 액체 밀랍이 담긴 비커와 액체 밀랍이 응고한 후의 비커의 질량은 변한 게 없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입자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밀랍 입자, 밀랍 분자이기 때문에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공간만 달라졌을 뿐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그대로다. 이거죠. 자, 이번에 여러분 199페이지 가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와 종류는 그대로예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와 종류는 변한 게 없어.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다 보니까 맛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식감이라고 부르는 거는 먹을 때 씹는 거랑 마시는 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맛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가지고 오고요. 물에다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탁 대보면 어떻게 되냐면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아, 물이라고 하는 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물의 성질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물이 상태 변화할 때 그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열 장치에 올려놓고요. 물을 가열시킵니다. 기화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수증기로 변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수증기가요. 위에 시계 접시 위에 얼음이 달려있죠? 그러면 온도가 다시 내려갈 거잖아요. 아, 이 수증기가 다시 액화되겠구나. 액화돼서 지금 이렇게 물방울로 맺힌 걸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물방울은요. 상태 변화 벌써 2번 겪은 거죠? 기화됐다가 다시 액화된 물방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끓었어요.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가 됐겠죠. 그래서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가 됐겠죠. 기화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체 물방울인데 이게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다시 열을 뺏기면서 다시 기체에 또 액체가 되겠죠. 물방울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이 실험은 초등학교 때도 했을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코발트 종이 여기다 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원래 물일 때 코발트 종이를 댔을 때랑 이렇게 물방울이 생겼을 때 대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물방울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댔더니 역시나 붉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실 수 있고, 왜 그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본다면 그 입자가 어떤 종류인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상태 변화할 때 그 입자와 하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입자의 종류 안 변할 겁니다. 입자의 수 안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의 크기 이런 것도 안 변할 거잖아요. 그럼 입자의 종류가 안 변했으니 당연히 그 물질의 성질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배열만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자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액체가 기화된 게 다시 또 액화돼서 다시 원래 물로 돌아가도 처음의 물과 이 바뀐 물이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로 바뀐 이 물이 맺힌 물방울이 성질이 달라진 게 없더라. 그대로더라 이거죠. 같은 색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염화 코발트는 물에 닿으면 붉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문제 한번 보면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놓인 버터가 녹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그걸 융해라고 하죠. 맞죠? 멜팅. 자, 물이 기화할 때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는 커진다 했어요. 물이 기화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질량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무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입자의 성질과 개수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부피는 커진다. 그렇죠? 기체는 입자 사이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부피는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우리 막 끓으면은 뭐 이렇게 막 뚜껑 위로 들어 올리려고 막 빵빵이잖아요. 뜨거우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입자 배열이 변하면서 부피가 바뀌게 되고 물질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맛도 같고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은 부피는 변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죠. 맛도 변하지 않고요. 물질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녹는 것을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체화돼서 기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초가 녹으면서 이렇게 움푹 파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파라핀이 녹으면서 여기 액체로 변해요. 일단 고체가 모르면 액체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핀이 고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고인단 말이에요. 고인 파라핀이 다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식으면서 다시 또 고체가 되죠. 이렇게 고체가 돌아가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파일 수밖에 없다.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실험들이 각각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바른 내용들이 이해됐는지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가 답 써보시고요. 1번, 2번 써보시고 3번 써보시고 4번 해서 1, 2, 3, 4 번호 매기고 한번 답만 적어보세요. 시작. 자, 화면 좀 멈춰놓고 하세요. 바로 답 부를 겁니다. 네, 다 됐다고 보고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덜 풀었으면 마저 또 푸세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한대요. 얘네 녹아서 풀어집니다. 그렇죠. 융해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래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는 뭐뭐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기체로 변하네요. 기체화, 줄여서 기화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나면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져야 된대요. 일단 승화니까 액체는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럼 불규칙해지려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였을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유한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물 상태 변화하기 전에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두 번의 상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붉게 변했거든요.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바로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상태 변화가 무엇인지 상태 변화 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여러분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막상 여러분 시험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의 소중한 청심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이거에 따라 물질에 이거가 변하는 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르거든요.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뭐죠?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했었죠. 정답은 온도, 압력,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서 온도, 압력, 상태. 교재는 여기 맨 앞에 여기였던가요? 여기 상태 변하니까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상태까지 표시할까요? 상태가 변하는 현상.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